경제 핵심 이슈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 경제에 관련된 핵심 이슈와 새로운 경제학 용어를 설명합니다. 6개월 정도 연재되었던 33개의 영상을 모아서 재편집하였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 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공개시장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 효과가 이자율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급된다는 점이다. 양적 완화가 시행되는 상황은 기준금리가 0이거나 극도로 낮아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을 때다. 공개시장 운영의 경우에는 국공채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단기금리와 시중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지준 마감일에 맞춰 은행들의 현금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양적 완화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다. 실물 경기 자체가 안 좋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바로 인플레이션 폭탄이 따라온다. 금융시장이 호황인데도 자꾸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버린 대봉쇄 시기의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양적 완화라는 용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칙적인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먼저 겪은 대선배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면서 용어도 같이 들여온 것이다. 돈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과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국가가 만기가 되지 않은 국채를 사들인다는 건 결국 새로 국채를 발행하든가 돈을 찍어서 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시장에 돈을 강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애초 2008년 닥친 금융위기 자체가 닷컴버블 이후 닥친 호황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산 가격을 미친 듯이 상승시켜 버블이 터진 것인데 미국은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대신 돈을 무한대로 더 풀어서 해결했다. 만기가 되지도 않은 채권을 매입해서 은행의 현금 보유고를 강제로 늘린 것이다. 이 짓을 15년째 해오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각국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게 2020년대 초반의 세계 경제다. 2022에서 2023년의 세계 물가 폭등은 단순히 공급망 차질이 아니라 축적된 양적 완화의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맞다. 한편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어 경기가 회복되어 갈 경우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규모를 서서히 축소시킨다. 이러한 정책을 테이퍼링이라고 한다. 다만 2008년 이후로 미국에서 실질적인 테이퍼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데 그만큼 한번 시작한 양적 완화는 다시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15일 7천억 달러 규모, 국채 5천억 달러, 모기지 2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사회는 23일에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 달러를 찍어 제한 없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인 MBS 등을 사들이겠다는 얘기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기업어음 CP 매입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번에는 CP 매입 외에 금융위기 때 없었던 회사채 매입이 추가됐다. 패드가 사상 처음으로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상 출처는 나무위키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1. 양적 긴축이란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화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 긴축은 이러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완화적 재정, 통화 정책과 대비되는 말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인다는 개념이다. 긴축은 대부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한적으로 중앙은행의 장기채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매입한 장기채 연장을 거부하거나 매도하는 양적 긴축 QT, 퀀티테이티브 타이터닝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만 해서 열심히 자산이나 채권을 매도해놓고 행정부가 재정 긴축은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양적 긴축과 재정 긴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고 경제에 버틸 수 있을 만한 충격을 주면서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긴축은 주로 시장에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려 현금의 가치가 낮아진다. 즉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시행된다.
긴축이 시행되면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요동친다. 주식, 선물, 채권 등은 떨어지고 원자재, 채권 금리, 금은 등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의 차이일 뿐. 긴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물가 자체가 안정됨으로 올랐던 원자재 가격도 곧 떨어지게 된다. 2. 테이퍼링이란 테이퍼링의 원래 의미는 형용사로 가는, 끝이 뾰족한 동사. 점점 가늘어지다, 가늘게 만들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테이퍼의 동명사 꼴을 일컫는다. 넓게 보면 단계적 축소, 감축, 약화 등을 뜻한다. 금융계, 경제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 생산량 축소, 공급량 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좁은 의미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출구 전략 exit 스트래터지의 일종이다. 이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이 경제 회복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확신된다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용한 뒤 유명해졌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사로 인해 신흥국의 환율과 증시가 요동쳤으며 이를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연방준비제도는 시중에 풀린 달러 통화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 매입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매입 축소는 기준 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이렇게 되면 통화량의 감소에 따라 달러화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된다. 다만 테이퍼링은 통화량의 공급 속도를 늦추는 수단이지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 아니다. 이상 출처는 나무위키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딜레마란?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고 세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택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상황을 트릴레마라고 한다. 트릴레마란 그리스어로 숫자 3을 가리키는 트라이와 보조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명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레머의 합성어로 세 가지 레마 명제가 서로 상충되어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기 때문에 트릴레마라는 말 대신 삼각 딜레마 또는 삼중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으로 공기업, 은행권 상식, 매경 테스트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론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한 국가가 독자적 통화 정책과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이동 등 세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는 없다는 이론이다. 즉,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가 고정환율 제도에서 확대 금융 정책을 사용하여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IS, LM 곡선 이론에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에 외국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하므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의 달러를 매각하여 환율을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본원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유입되므로 국내 통화가 감소하여 다시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원래 균형점으로 되돌아오므로 확대 금융 정책이 효과가 없어진다. 198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가 이런 상황이었다. 정부가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외환의 유출입 즉 환전을 외국환관리법로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당연히 암시장이 형성돼서 서울 명동과 남대문 시장 일대에는 비공식 환율로 환전을 해주는 암달러상들이 수두룩했다. 어차피 달러가 부족해서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이 환전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도 못하던 시절이라서 정부에서도 단속하는 신용만 하면서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은행과 기업들의 달러 보유량이 늘어나고 1990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바뀌다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IMF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가 완전 변동환 율제와 자본시장 전면 개방을 단행하면서 사라졌다. 현실에서 각국이 취하는 외환 정책은 위 세 가지 정책 목표 중 두 개만을 달성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추구하기보다는 세 가지 목표를 불완전한 수준으로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자유로운 외환시장과 변동환 율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시적 환경, 변화나 투기 세력의 작전 등에 의해 단기적이고 급격한 환율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해악을 막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여 외환시장의 소폭의 개입을 하는 식이다. 이상 출처는 나무위키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1. 신요리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제한 차익을 의미한다.
화폐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뺀 차익으로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의 재원이 되는 신효리지의 연간 총액은 유통 통화량 곱하기 시장이 자율 마이너스 제조 비용 더하기 유통 비용으로 계산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 비용만 따져 예를 들면 1만 원권의 경우 종이 잉크 등의 재료비와 인쇄 비용이 1,000원이라 할 때 신효리지는 9,000원에 이른다. 즉 중앙은행은 1,000원의 비용을 들여 9,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된다. 신효리지란 봉건제도 하에서 영주 신호리저들이 화폐 주조를 통해 이득을 챙겼던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 국가는 화폐 발행권을 통해 엄청난 신효리지를 가지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원화 발행에 따른 신효리지는 원화가 통용되는 국내에 국한되지만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우 세계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신효리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100억 달러를 찍어 이를 외국 상품 수입에 쓸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화폐 발행 비용만으로도 100억 달러 가치의 실물 상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의 통화 발행에 의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고 하여 생긴 경제용어이다. 정부가 세입을 늘릴 목적으로 화폐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면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지만 국민이 보유한 화폐 가치는 하락하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정부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직접 세금을 거두는 방법,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 세 가지다. 이때 앞에 두 가지는 국민의 조세 저항,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반 세금과 달리 고지서 발급 없이도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조세는 소리 없는 세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화폐 발행으로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면 인플레이션 발생 전에는 10만 원으로 구입 가능했던 물품이 인플레이션 발생 후에는 11만 원이 된다. 이때 해당 물품의 구입자는 정부가 화폐를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지불하게 되는 만원이 인플레이션 조세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화폐를 주조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발행한 인플레이션이 세금을 걷는 것과 유사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화폐 발행 수입 또는 신효리지라 부르기도 한다. 즉, 인플레이션 조세도 넓은 의미의 화폐 발행 수입이 되는 것이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한다. 경제 분야 외에 마케팅, 의학, 천문학 등에서도 사용된다. 영미권에서는 새마리곰 이야기라고 하면 바로 이 얘기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지만 영미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동화다. 영국에서 전에 돌아다니던 이야기를 1837년에 처음으로 영국의 시인 로버트 사우디가 서적으로 기록했다. 주인공 이름인 골디락스라고만 부를 때도 많은데 이 이름은 금을 의미하는 골드와 머리카락, 따은 머리를 뜻하는 라크스를 합친 말이다. 쉽게 말해 그냥 금발 곱슬머리. 이래서 몇몇 번역판에서는 그냥 이름을 금발머리라고 번역할 때도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줄거리는 이렇다. 예쁜 금발머리 소녀 골디락스는 숲속을 헤매다 한 오두막을 발견했다.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골디락스는 그냥 들어간다. 부엌에 간 골디락스는 우리나라에 죽인 포리지 세 그릇이 식탁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첫 번째 죽과 두 번째 죽은 각각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웠고 세 번째 죽은 딱 적당한 정도여서 골디락스는 세 번째 그릇을 맛있게 비웠다.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이 계속되지만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뜻하는 골디락스 경제 즉 골딜로크스 이카노미라는 용어가 있다. 골디락스가 아기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다. 경기 과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현재 2023년 12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US뱅크 자산관리의 톰 하이린 투자 전략가는 로이터에 시장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소비자 지출, 노동시장 등 데이터는 너무 빠르게 악화하거나 너무 뜨겁지 않아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벤 최고 주식 전략가는 CNBC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수익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는 나무니키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석유개발, 탄광채굴, 조선소,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의 소요자금과 각종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수의 금융수단이나 투자금융기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 운용될 수 있는데 주요한 특징적 요소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차입자의 신용도나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비해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즉 그 경제성이나 향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둘째로 프로젝트의 대규모의 장기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용자 형태를 취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해 모기업과는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인 SPC, 즉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동회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여 모기업과 프로젝트 회사 간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보통이다. 아울러 주도적인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공급원의 기능을 넘어 개발 계획의 입안 및 사업성 검토, 입찰 준비, 신용 보강 등의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간접 금융기법을 결합시키는 투자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196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사회간접 자본 투자, 부동산 개발 등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PF의 원래 형태는 국내에서 상당히 변질돼 부동산 거품과 부실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시사용어로 PF를 말할 경우 국내에선 거의 100%가 부동산 PF 대출을 지칭한다. 부동산 PF 대출은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지급 보증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을 지으면서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금을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대출 형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PF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부터다. 이전에는 건설회사가 대출을 일으켜 땅을 사고 분양을 책임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에는 투자의 리스크를 건설사가 짊어진 셈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고 전문 시행사가 용지 매입 및 분양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으로 용지비 및 공사비, 사업비 등의 소요 자금을 충당한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분양에 실패할 경우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대출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도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1차적인 투자 위험이 시행사에게 있는 것이다. 국내 시행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신용 등급도 낮아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공사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과 채무인수, 책임 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보장을 해줘야 PF 계약이 성립한다. 겉모양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행사와 건설사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짊어지는 구조는 담보대출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셈이다. 재무적인 투자자가 사업성을 판단해 리스크를 지는 본래 의미의 PF와 달리 은행들은 시공사 보증이라는 안전판을 하나 더 갖는 셈이다. 최근 수십조 원대의 저축은행 PF 부실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의 PF 부실화는 리스크와 사업성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금융사들이 이 위험을 건설사와 시행사에 미룬 까닭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상당수 PF 대출이 세밀한 사업성 평가 없이 금융사, 시행사, 건설사로 이어지는 인적인 네트워크의 기초에 이뤄진 까닭에 최근 부실화가 증가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에 비유되고 있다. 출처는 한국은행 발간 경제금융용어 700선과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캘린더 효과란? 해마다 일정한 시기월별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기업들은 보통 1월, 4월, 7월, 10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 기간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타지만 발표하기 전 달인 12월, 3월, 6월, 9월에는 하락세를 보인다. 이처럼 달에 따라 증시가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캘린더 효과라고 한다. 주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월별, 월중, 일별 등 일정한 시기에 따라 강세나 약세를 보이는 계절적 일의 현상과 비슷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캘린더 효과로는 1월 효과, 서머랠리, 산타랠리와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증시의 오름세 등을 들 수 있다. 1월 효과는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된 각종 보너스들이 증시로 흘러들고 새해를 맞아 주식 분석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산타랠리란 증시의 흐름이 일정한 시기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인 캘린더 효과의 하나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증시가 좋아지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근로자들의 성과급이 12월에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 내수가 올라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타랠리 기간은 연말 장 5거래일 전부터 신년 초 2거래일 후로 보지만 일정치는 않습니다. 추가로 산타랠리 외에 어떤 캘린더 효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서머랠리가 있습니다. 매년 6월에서 7월까지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여름철 반등장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기간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가을 장세를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아 주식이 오르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의 경우 여름 휴가 기간이 한 달까지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허니문 랠리도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란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발할 때 새 정권의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전까지의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앞서 설명한 사례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반대로 증시가 하락하는 캘린더 효과도 있습니다. 상승 현상과는 반대로 9월에는 증시가 급격히 하락해 미국 증권가에서는 보통 9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한다. 이는 9월이 되면 주식 분석가들이 기업들의 연간 성적 순위를 눈치채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투자 등급의 하향 조치가 많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월별 주기에 따른 캘린더 효과 외에 주말 효과, 월요일 효과 등으로 세분해 증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출처 아시아에이와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소프트 랜딩이란 경기 성장세가 꺾이지만 급격한 둔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연착륙이라고도 한다. 원래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착륙하거나 궤도에 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항공 용어였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급격한 경기 침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것을 뜻하게 된다. 미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던 80년대 말, 어떻게 하면 다가올 불황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면서 전 세계에 퍼졌다. 경기 성장률이 2-3%에 불과한 선진국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를 충격이 크다는 의미에서 하드랜딩 경착륙이라고 하며 성장률이 소폭 감소하여 충격이 작은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상승과 하강 과정을 되풀이하며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화랑해서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투자 심리가 위축, 결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거나 감원 등을 당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연착륙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노랜딩 무착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드 랜딩도 아니고 아예 착륙하러 내려오지를 않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 2022년 12월, 2023년 미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내놓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투자시장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2022년 미국의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는데도 2023년 1월 실업률은 3.4%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4% 아래로 내려가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데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1969년 5월 이후 실업률이 최저 수준에 달할 정도로 미국 고용시장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S&P 글로벌이 발표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산한 PMI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도 시장의 예측치를 앞질렀다. 이는 소비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랐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는데 여전히 일할 사람은 구하기 어려워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소비가 활발해 물가가 올라가며 기업들도 구매를 늘리는 한마디로 경기가 하강하며 랜딩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무착륙의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러덕션 액트 IRA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빌드 백 베터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계획 어메리컨 패멀리즈 플랜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변경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약값 개혁과 증세를 통해 총 7,370억 달러의 유동성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4,370억 달러 규모를 지출하기로 결정되었다. 수정한 내용을 보다시피 예산을 지출하는 규모보다 돈을 거둬들이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법안의 이름대로 인플레이션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명백하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무역 전쟁을 야기하는 법안에 가깝다.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 요소들과 중국산 광물과 2차 전지 배제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미국의 불공정 행위이기에 유럽연합서도 미국에 대해 직접 경고를 하며 미국이 불공정 요소들을 고치지 않을 경우 유럽식 IRA로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겠다고 할 정도이다. 결국 유럽연합에서도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핵심 원자재법 CRMA를 발표하는 등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IRA에 맞대응에 나섰으며 중국과 함께 미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작심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2023년 3월 미국 재무부는 IRA와 관련된 해석을 제시했는데 미국 배터리 부품 소재 업계에서는 해당 해석이 한국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 컨스티추언트 머티리얼즈로 구분했다. 양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제 조조립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산 광물을 원료로 해서 양음극재를 제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는 12월 4일 미국의 IRA 외국 우려기업 FEOC 세부 규정 발표로 탈중국 기조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던 한중 합작투자 법인들의 지배구조, 변경 문제 등 관련 리스크에 철저한 후속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잇따랐다.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해당 보고서에서 이번 외국 우려기업 발표로 미국이 2차 전지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기업들의 북미 투자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 조생산 세액 공제 AMP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IRA에 대응해 미국의 대규모로 2차 전지, 태양광 등 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 IRA에 따른 첨단제 조생산, 세액 공제 집행과 관련해 대상 품목, 적용 상황 등 상세 내용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IRA는 이미 법안의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별 세액 공제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MPC 가이던스는 외국 우려기업 등 다른 사안과 비교해 쟁점은 적은 편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던스에 AMPC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MPC는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안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뤄진다. 세액 공제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한국 기업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2차 전지 분야에서 셀은 킬로와트아워당 $5, 모듈은 킬로와트아워당 $1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그간 IRA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어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워크 언드 라이프 밸런스, 2000년대부터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앞글자만 딴 신조어로서 워라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라는 말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여성들이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모두 감당하려면 정부와 기업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휴식 제도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미국에서는 1986년부터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점차 성별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 최적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발전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책화되기 시작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은 초기에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차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일과 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 10대 제한으로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업무 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 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을 발표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내지 조화는 근로자들의 일과 삶을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만들므로써 근로자에게는 삶의 만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조직에게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 중에서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길다. OECD 국가별 연간 평균 근로시간 차트를 보면 OECD 국가들이 모두 선진국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한국인들이 일하는 시간이 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란 본래 여타 동물들에 비하면 한 번에 엄청난 힘을 단시간에 곱해서 발휘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엄청난 힘을 장시간에 나눠서 발휘하는 것을 선호한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일만 해서는 절대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없는 시대이고 각종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일을 열심히 하고 여가 시간에 문화생활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연봉과 워라밸 중에서 워라밸을 더 중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이 워라밸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 9.5%만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점차 워라밸 보장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개념이다. 라이프 밸런스에 맞춰서 일해봐야 생존하기도 힘든 수준의 임금만 받기 때문이며 보통 긴 시간 가게를 열어두는 자영업자들에겐 그런 거 없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더 일하더라도 더 받길 원하는 게 대부분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런 걸 안 지켜주는 경우가 많다. 2019년 여론조사 결과 워라밸 중시가 44.2%, 1우선이 42.1%로 나타났다. 워라밸 중시 개념이 1우선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한다.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아리백이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와 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다만 아리백은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취지의 자율 캠페인이고 하청이나 유통을 포함한 제품 생산, 이용 전 과정에 사용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 본사에서 납품받는 부품, 사용하는 재료, 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은 상대적으로 달성이 쉬우며 공장 없이 사무실만 존재하는 금융 및 컨설팅 업체 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예컨대 팹리스 기업들이 위탁 생산하는 팹에서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더라도 본사 건물에서 재생에너지 기준을 달성했다면 여전히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은 해당 회사의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뜻도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내연기관을 판매한다면 구매자가 그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발생시키겠지만 내연기관 제조 공장이 100%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된다면 RE100 기준이 충족되는 것이다.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 독려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 RE100 참여. 대기업들 중 일부 기업들은 타기업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애플의 압박을 받은 사례가 있고 BMW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DI에 참여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새로운 무역 장벽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구글, 애플, 제너럴 모터스, GM, 이케아 등 376곳이다. 한국 기업은 2020년 6곳에서 2년 만에 21곳으로 증가했다. 미국 96곳, 일본 72곳, 영국 48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SK그룹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고 2022년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LG이노텍 등이 합류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2021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RE100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최대 31%나 하락할 것이고 한국의 수출 전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RE100이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 연구는 RE100을 시작한 영국의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 더 클라이밋 그룹이 한국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의뢰한 것이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 전망 또한 앞서 언급한 일부 기업들의 갑질과 다름없는 행동이 전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경경제용어사전입니다. 우선 위키피디아는 ESG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봤다. 어떤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리킨다. 이 세 개의 평가 기준은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 즉 이익과 리스크를 좀 더 잘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잠깐,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란 무슨 뜻일까?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영어로는 서브스테이너빌리티인 지속 가능성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 전례 없는 속도로 인류가 착취, 파괴하고 있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어느 분야에서건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갖춘 발전을 서브스테이너빌리티 디벨로프먼트라 부르며 비즈니스와 ESG란 개념은 2006년 제정된 UN 프린서펄즈 포 리스판서벌 인베스트먼트 UN 책임 투자 원칙에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기껏 6, 7년 전인데 2020년 초부터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듯 모든 매체의 경제 관련 기사를 뒤덮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마치 ESG라는 목표가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의 성배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엔간한 규모의 회사들은 빠짐없이 ESG 전담 기구를 만들어 ESG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은행은 ESG 점수를 기업 평가 기준의 상단에 배치하며 기관 투자자들은 ESG를 소홀히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ESG 테마의 채권이나 펀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ESG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온다. 각 기업과 금융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들이 나름의 평가 체제를 만들어 ESG 점수를 매기는 가운데 전문 평가기관들도 방대한 연구조사를 병행하면서 기업 ESG 채점에 분주하다. 덕분에 통일된 표준 ESG 평가 시스템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성장에 ESG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인가? 어떤 요소들을 따져서 기업이나 산업의 ESG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의 규모와 자연 조건 및 경제 환경이 다르고 정치 체제도 각양각색이니 당연히 다를 것이다. 또 산업마다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댈 수도 없다. 철강, 화학, 금융, 전자, 식품, 바이오, 운송 등의 무슨 수로 일률적인 ESG 지표를 적용하겠는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톰슨 로이터즈, S&P 글로벌 등 6대 국제 평가기관은 온실가스 저감량, 자선활동,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지표를 소위 본질적 요소 서브스턴티브 엘러먼츠로서 정해놓긴 했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아직은 범세계적으로 적용되기도 어렵다. 여기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틀이 갖추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ESG 평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1. 이환경 친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 한국 기업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그 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2. 사회적 책임.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얼마나 잘 보장해 주는가. 전체 임직원 중에서 여성이 몇 %를 차지하는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있는가. 장애인 고용과 청년 채용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경영진과 임직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3. 기업의 지배구조.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 사회의 전문성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CSR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판단 기준은 이보다 얼마든지 많이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점은 기업이 이러한 ESG 이슈에 소홀했다가는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투자를 받거나 사채를 발행하기도 힘들고 ESG 투자를 표방하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탓에 주가를 관리하기도 어려워진다. ESG에 민감한 대기업들은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받을 때도 공급사의 ESG를 따진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ESG 이슈를 얕잡아 볼 수 없다. 서구 기업들은 이미 협력업체에 ESG 실적을 요구한다. 싫든 좋든 ESG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다듬어가야 할 필수 전략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는 권기태의 최신 경제 용어 해설입니다. 리쇼어링이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해외로 생산지를 옮기는 것으로 오프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는 오프쇼어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프쇼어링을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자면 한동안 국내외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인건비와 생산,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빠르게 설정하는 신흥시장을 공략하여 공장을 적의 발국으로 옮기는 활동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오프쇼어링이라고 한다.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자본을 이용하여 값싸게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리쇼어링이란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해당 국가에서도 임금 상승 등의 비용 문제로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리쇼어링이라 부릅니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과 유사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니어쇼어링, 백쇼어링, 온쇼어링 등이 그것인데요. 니어쇼어링은 오프쇼어링 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의 위치를 되돌리되 본사가 있는 본국이 아닌 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에 있던 공장을 다른 해외로 옮기는 것입니다. 백쇼어링은 리쇼어링과 같은 개념이고 온쇼어링은 해외의 공장은 그대로 두고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리쇼어링 사례를 보면 이는 외국과 무역 갈등이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국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TV 생산을 옮기기 시작했고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국내로 TV 생산 시설을 옮겼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엔진 생산 시설을 옮겼는데요. 기업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쇼어링의 발생 배경은 당연히 오프쇼어링의 최대 유인인 비용, 절감 효과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에서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이윤 감소, 시장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이 투자 철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비용 요인뿐만 아니라 비용 외 요소들도 리쇼어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상품의 질, 시간과 유연성, 기술에 대한 접근성,
위험성, 시장의 반응, 정치 리스크 등이 비용 외 요소들이며 이것은 리쇼어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운영 비용의 상승분과 철수 비용을 고려하여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겪어본 이후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리쇼어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인하입니다. 자국으로 돌아온다면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달콤한 유혹은 리쇼어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블로그 모든 경영의 답입니다. 블랙스완. 원래의 뜻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 그러나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실제 발견된 이후로 관찰과 경험에 의존한 예측을 벗어나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전 세계의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월가에서 증권 분석가이자 투자 전문가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미국 뉴욕대 폴리테크닉 연구소 교수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월가의 허상을 파헤친 책 블랙스완을 출간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한 나심 탈레브는 이 책을 통해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학습과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허약한 것인지를 지적한다. 그는 블랙스완의 개념을 과거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대, 영역 바깥쪽의 관측값으로 극단적으로 예외적이고 알려지지 않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고 발생 후에야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여 설명과 예견이 가능해지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공황이나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9.11 테러, 구글의 성공 같은 사건을 블랙스완으로 볼 수 있다. 그는 2007년에 발간한 이 책에서 블랙스완이라는 모티브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고 극단적인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고 주장하며 최악의 파국이 월가를 덮칠 것이라 경고하였는데 그 경고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자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더욱 주목받았다. 퍼스트 펭귄.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으로 남극 펭귄들이 먹이 사냥을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이를 따른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랜디 포시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출간한 책 마지막 강의를 통해 알려진 단어다. 즉, 용기를 가지고 도전의 조직에 큰 영향을 주는 구성원을 일컫는 말로 영어권에서는 이 말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뜻하는 관용어로 사용된다.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해 다른 이들을 참여를 유발하는 데서 착안해 퍼스트 펭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퍼스트 펭귄 시사상식 사전 PMG 지식엔진 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블랙스완 매일경제 매경닷컴 하얀 코끼리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를 비유하는 표현. 고대 태국에서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하얀 코끼리는 희귀할 뿐만 아니라 불교 국가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 코끼리에게 노동을 시키지도 못하고 막대한 사료비를 들여 귀한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키워야 했다. 하얀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 어쩔 수 없이 이 귀한 동물을 기르는데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서구 사회로 전해지면서 하얀 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하얀 코끼리는 투자를 했지만 운영이나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자산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총 높이 443.2m의 102층으로 지어진 고층 건물로 1931년 완공되어 197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이 빌딩은 원래 사무실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당시 경제 공황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공실이 발생했고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1950년대까지도 수익성이 거의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 빌딩을 가리켜 빈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부르며 하얀 코끼리로 여겼던 바 있다. 회색 코뿔소.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세계정책연구소 대표이사 미셸 푸커가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 이후 이 개념은 2016년 회색 코뿔소, 우리가 무시하는 명백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2018년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률보다는 신용위기라는 회색 코뿔소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뿐 아니라 중국 언론도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부채 급증을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08년 6조 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부채는 2016년 말 28조 달러로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2배가량으로 치솟았다. IMF는 2020년 이 비율이 290%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2020년 12월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대출과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제시하는 등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거수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버블 문제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얀 코끼리 화이트 엘러펀트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 한경 경제용어 사전. 테이퍼링과 발음만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템퍼링은 기계공학 용어로 열처리의 일종. 담금질한 강은 경도는 높아지나 재질이 여리게 되므로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재가열하여 주로 경도를 낮추고 점성을 높이기 위한 열처리를 말한다. 이 단어의 의미에서 착안하여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템퍼링 자체를 담금질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템퍼링의 의미는 아닙니다. 영어는 참으로 재미난 언어라서 하나의 단어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중적인 의미가 아닌 그 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템퍼링은 원래 법률 용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조나 변조를 의미했는데 이것이 스포츠 업계로 넘어가면서 계약 관련한 사항으로 내용을 확장하게 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미국에서는 템퍼링, 영국에서는 템핑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어의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엄밀히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용어이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템퍼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농구리그인 NBA에서, 영국에서는 축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들에게 비공식적 혹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접촉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계약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혹은 계약 기간 종료 전 이후에 계약을 사전에 협상하여 미리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템퍼링은 보통 선수에게 직접 행해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 혹은 관계자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템퍼링은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스카웃하는 헤드헌터의 스카웃을 위한 제안도 개인이 하는 구직행위도 따지고 보면 다 템퍼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속하는 템퍼링과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이라는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을 하기로 계약한 양자관계를 무시하고 대부분은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계약 파기를 유도하는 행위가 바로 템퍼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특히 템퍼링 행위가 자주 일어났던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 템퍼링이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방지 조항들도 꽤 강력한 편입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템퍼링 행위는 주로 K-팝의 아이돌들에게서 언급되곤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로 더욱 화제가 되어버린 모그룹의 계약 파기 문제에 이 템퍼링 행위가 있었다고 언급되었으면 물론 해당 사건 이전에 다른 남성 그룹 역시 템퍼링으로 기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여러가지 모사가 있었다고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템퍼링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윤리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사실 방송이든 스포츠든 어떤 분야에서도 템퍼링은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템퍼링을 하는 쪽이나 그것에 넘어가 기존의 신뢰를 저버리는 주체나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누군가는 이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결국 서로 믿지 못하는 이들만 자신의 이익으로 매우 얕은 동기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와 블로그 미러링 스토리 프랙터스입니다.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 발간 삶에 파고든 구독경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냐. 마이크로소프트, MS,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선택한 성장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바로 그 BM은 바로 구독경제, 구독 서비스다. 그만큼 구독경제는 혁신의 최선선에 있는 셈이다. 한국은 어떻게 구독경제 시대에 대비해야 할까? 미라클어헤드는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을 저술한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구독경제전략센터장인 전호겸 교수로부터 구독경제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질문: 구독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답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 유형을 총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통신사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핸드폰조차도 90년대부터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구독 서비스를 즐기고 있는 구독 경제의 구독자였던 셈입니다. 질문: 공유 경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는 것이고, 구독 경제는 효율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독 경제 중 특히 렌탈형 BM은 공유 경제와 교집합되는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ESG, 환경, 소셜 거버넌스 등이 부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이 공유하게 될 것이고, 공유 자체가 구독화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의 무형 재산에 대한 진짜 공유 경제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질문: 구독 경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답변: 개인적으로 구독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16년인데요. 당시 골드만삭스가 공개적으로 애플은 이제 구독 경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구독 경제라는 말을 접했죠. 구독 경제가 단순히 경제 트렌드가 아니라 정치, 행정,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리라 예상했고, 4년에 걸쳐 구독 경제 관련 총론서를 집필하여 얼마 전에 출간했습니다. 질문: 빅테크는 어떤 구독 경제를 시도하나요? 답변: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 엑셀 등이 포함된 업무용 소프트웨어, MS 오피스와 윈도우 등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충성도 높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글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표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십으로 구독 회원들에게 빠른 배송과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료만 내면 인공위성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했는데요.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 석유 시추 회사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시추정 장비를 위성으로 원격 통제할 수도 있고, 날씨에 민감한 회사들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질문: 실패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유행이라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무비패스는 월 9.95달러만 내면 영화관에서 매일 한 편을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오프라인의 넷플릭스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무비패스는 2017년 출시 이후 약 3년이 지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입자는 많아도 실제로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비스를 시작해보니 똑같은 영화를 매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구독 경제의 미래를 조망해 주신다면요? 답변: 구독 경제는 누군가에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로켓와우 클럽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지렛대 삼아 뉴욕 증권 거래소 NYSE 상장까지 했어요. 로켓와우 클럽은 이 900원의 저렴한 구독료로 무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배송 및 결제의 편리함에 중점을 둔 전략을 펼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페인포인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다가 쿠팡에게 무기력하게 시장을 내줬고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은 구독 서비스 회사로 전환 중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구독 경제 시장 쟁탈전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렌탈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두 회사 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구독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혜택은 많아질 것입니다. 구독 경제를 잘 활용한 기업과 개인들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구독 경제는 사실상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는 매일경제입니다. 온디맨드 경제는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경제 전략, 혹은 경영활동을 일컫는 새로운 용어이다.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온디맨드라는 단어는 2002년 10월 IBM의 최고 경영자 샘 팔미사노가 처음으로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으로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기업은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이 둘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 또한 기업의 역할 중 하나가 되었다. 온디맨드 경제는 각종 서비스와 재화가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이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수요자가 갖고 있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수요 패턴을 축적하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온디맨드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와 우버다. 에어비앤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이며 우버는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걸쳐 고용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여기어때, 야놀자 등이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에만 고용되고 기존 기업들이 담당했던 노동자들의 연금 혹은 건강보험 등을 노동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온디맨드 경제의 부상은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일반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인식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온디맨드 경제는 기경제와 맞물려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로도 규정되고 있다. 기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기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기기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온디맨드 경제 매일경제 매경닷컴 올해는 인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대한 기로를 맞는 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24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2020년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 모두 전년 대비 출생아가 크게 줄어든 해에 태어났다. 2017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7만 9,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 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2020년 출생아는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첫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2001년에는 60만 명 선이, 2002년에는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2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 안팎이었다. 20년 만에 한 해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반토막 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 절벽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은 생애 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인 45세에서 49세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는 2018년 한국의 인구 절벽이 닥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해외에서도 인구 절벽이 초래할 파장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고 2075년에는 필리핀마저 우리를 따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인구와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자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지속성을 위협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생산 인력 감소, 내수 시장 및 교육 시스템 붕괴 등 다층 위기를 초래한다. 저출산은 보육 주거 일자리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만큼 생애 전반에 걸친 입체적 처방이 필요하다.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 인구 등 잠재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의 고급 인재들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들을 설계하고 총력전을 펴야 파국을 피하고 부강한 매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일보 정민정, 서울경제논설위원. TV를 보면서 잡지를 뒤적이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다. 16부작 드라마를 정주행하지 않고 유튜브 요약 영상을 찾아본 후 그 드라마를 본 것처럼 동료들의 대화에 낀다. 지하철에서는 환승통로나 출구와 가장 가까운 차량 위치에 미리가 있는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늘 바쁘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고 극한의 시간 가성비를 추구한다. 시간에 매기는 가치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시간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의미에서 분초사회라고 한다. 분초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최근 반차를 넘어 반반차 또는 반반반차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짬 PT, 틈새 PT 등 점심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즐기는 경우도 많다. 한정된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속 시청이나 몰아보기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도 분초사회를 뒷받침한다. 최근에 대학생과 영화관의 위기에 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왜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학생은 배속 시청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2배속으로 즐기던 세대에게 2시간 남짓의 정속 시청은 웬만한 재미가 아니고서야 견딜 수 없는 속도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2023년 1월 월간 순 방문자는 1258만 명이었는데 유튜브의 어느 채널에서 편집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몰아보기 영상의 조회수가 1381만 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점 짧은 길이로 핵심, 결론만 제시하는 콘텐츠 경향성이 짙어지는 추세다. 기승전결에서 기승전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소비하는 것이다. 이는 독서 행태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독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책 내용을 5분으로 압축해 알려주는 쇼트북 서비스는 늘고 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부르는데 재미없는 순간을 단 1초도 견디지 못해 도파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찾아 모으는 파밍의 합성어인 도파민 트렌드도 나타난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어떤 드라마를 끝까지 봤는데 재미가 없었다거나 폭풍 검색으로 재킷을 구매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돈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낭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요즘 소비자에게 실패 소비란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착용컷보다 구매자의 실제 리뷰 사진을 참고할 것, 구매 후기를 검색할 때는 낮은 평점 순으로 읽어가며 광고성 리뷰를 걸러낼 것, 무료 반품이 된다면 컬러와 사이즈를 여러 개 주문한 뒤 맞는 것만 남기고 환불할 것 등 단연간 축적된 온라인 쇼핑 노하우가 총동원된다. 디토 소비는 실패 없는 쇼핑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다. 디토란 나도를 의미하는데 복잡한 소비 환경 속에서 구매 결정의 수고를 덜기 위해 특정 인물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하는 소비를 디토 소비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구매하는 것이다. 아마존에서 신발끈 하나를 검색해도 2,000개가 넘는 상품이 뜨는 시대다. 시간을 아끼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믿을 만한 인물을 추종하면서 내가 사면 나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극도의 시성비를 추구하게 되면서 비즈니스는 소비자의 시간을 어떻게 점유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숙제가 됐다. 일례로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게임이다. 올웨이즈가 쏘아 올린 플랫폼 내 디지털 농사 게임 열풍은 공구마켓, 마켓컬리, 팔도감 등으로 이어졌다. 게임을 도입한 이유는 고객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웨이즈의 이용자 월평균 사용일수는 18.6일로 쿠팡 15일보다 많다. 하루 평균 사용시간도 34분으로 쿠팡의 3배 수준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당 테이블에 붙어있는 QR코드.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테이블에서 메뉴 확인은 물론이고 주문, 계산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고객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지하 1층 가스트로 테이블은 테이블에서 메뉴 확인은 물론 주문 및 계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계산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스마트폰으로 테이블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지만 물리적으로 소비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한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벤트를 마련한다거나 소소한 다과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분초사회 트렌드의 확산은 소비자가 우리에게 내어준 시간의 의미를 새삼 깨우게 한다. 우리 매장을 찾아오기 위해 사용한 이동시간, 우리 콘텐츠를 보기 위해 흘려보낸 시간, 우리 제품을 고르기 위해 고민한 시간들은 다른 수많은 대안을 포기하고 내어준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은 소비자의 시간을 점유하는 시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1분 1초의 시선과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시간을 관리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고 계실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출처는 동아일보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도파민은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경세포를 뜻하는 도파민과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재화를 모으는 파밍의 합성어입니다. 즉,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쾌락을 충족할 만한 행동에 집중하는 태세를 보이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파민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랜덤 도파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랜덤한 상황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유형을 말합니다. 카지노나 주사위 게임을 통해 남들보다 더욱 큰 희열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상식 도파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행동을 통해 희열을 느끼는 유형을 말합니다. 플래시몹이 대표적인 비상식 도파민의 예시입니다. 가령 지하철에서 미리 온라인상에 특정 행동을 약속한 소수의 집단이 특정한 시간에 동시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무소음 DJ의 경우 각자 귀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무모한 도파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희열을 느끼는 유형을 말합니다. 랜덤 도파민과 유사할 수 있는데 막연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무모한 도전을 즐기며 재미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기괴한 도파민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파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피지 뽑기, 잔털 뽑기, 여드름 압축, 치석 제거 등이 일례입니다.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의 긍정적인 면 3가지는 첫 번째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여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추구할 수 있다. 도파민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도 분비됩니다. 따라서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추구하게 만들며 이는 삶의 활력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에도 분비됩니다. 따라서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의 부정적인 면 3가지는 첫 번째 일시적인 쾌락에 의존하게 된다. 도파민은 일시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은 일시적인 쾌락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독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파민은 중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행동에도 분비됩니다. 따라서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은 중독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될 수 있다. 도파민은 일시적인 쾌락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을 균형 있게 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파민을 유발하는 활동을 다양화한다. 두 번째, 도파민을 유발하는 활동을 다양화하면 일시적인 쾌락에 의존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파민을 유발하는 활동을 절제한다. 도파민을 유발하는 활동을 지나치게 하면 중독과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파민을 유발하는 활동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 일시적인 쾌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지만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도파민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삶의 긍정적인 면을 누리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는 트렌드 코리아 2024와 블로그 새로운 지식탐구입니다. 버라이어티 가격은 일물일가가 아닌 일물엔가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의 5가지 유형. 가격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고 프라이싱의 저자 헤르만 지모는 정의한다. 즉 똑같은 제품도 상황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첫째, 그때그때 달라요. 시간 버라이어티. 조조 할인과 가치 시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우리가 숙박을 예약할 때 주말이 더 비싸고 비수기 요금이 더 싼 것처럼 말이다. 애플의 스마트폰도 출시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출시 가격을 낮추는데 감가의 영역과 다르다. 왜냐하면 출시 때는 고가격을 통해 충성 고객 및 혁신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한 뒤 수개월 뒤에 가격을 점차 낮추어 팔면 추가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스키밍 전략이라고 한다. 테슬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23년 중국산 LFP 배터리 도입과 함께 가격을 대폭 낮추어 팔고 있다. 둘째, 어디서 사셨어요? 채널 버라이어티. 내가 요즘 가장 많이 가는 곳은 편의점이다. 편의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1 행사 또는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같은 콜라라도 편의점마다 마트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은 특히 공감할 신혼 가전 역시 지역, 가전 대리점 또는 백화점 매장 모두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차만별인 가격을 정리해주는 사이트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헬스장 PT 가격, 운전면허학원 가격 등등 다양한 가격을 한눈에 정리해주는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업체들마다 자사몰을 활용한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네고왕에서는 파격적인 물가 혜택을 주는 대신 자사몰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버가 폭발할 시 어떤 보상을 해줄 건지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걸어 판매하고 있다. 이는 자사몰 유입을 통해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고 AI 기술로 알고리즘 및 데이터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당신만을 위한 가격 버라이어티.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구매 행동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격을 바꾸는 전략이다. 가격에 민감한 고객군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예는 컬리의 신규 고객 전략이다. 문자로 자주 오는 님께만 드리는 쿠폰은 여러 가지 전략이 들어맞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위에서처럼 자사 플랫폼 내에 고객 행동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 티맵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가격도 개인마다 다른 초개인화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흐름이 되었다. 넷째, 쓴 만큼만 내세요. 옵션 버라이어티. 저가 항공사와 같은 경우는 좌석마다 그리고 사용하는 서비스 옵션에 따라 가격을 다양하게 책정한다. 아시아나는 이코노미 클래스 안에서도 좌석 앞뒤 간격이 더 넓은 공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다. 또한 수화물 역시 옵션을 어느 정도 추가하면 더 일찍 나오는 서비스 옵션도 있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야간 반차에 따른 투숙객 옵션을 선택하여 저렴하게 잠깐이나마 머무를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럭셔리 호텔에서 이런 옵션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꽤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감도 생길 수 있다. BMW에서는 열선 시트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정책을 밝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지나친 상술이라는 비판이 거세 결국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앞으로 다양한 회사들의 소위 옵션 끼워 팔기가 횡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모든 것은 가격으로 통한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제 가격은 수요, 원가, 마진, 경쟁사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 이벤트 날씨, 트렌드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동적 가격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통사인 SSG, 쿠팡과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다양하게 가격을 반영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과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멤버십을 가입하면 더 특별한 가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처는 트렌드 코리아 2024입니다. 기독교 신약 성서에 마태복음 13장 12절과 25장 29절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조건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는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에게 줘야 전체 재산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혹은 이긴 자가 모조리 먹는 다위너 테이크 소울는 승자독식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를 마태 효과 매수 이펙트라 부른다. 마태 효과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1960년대 말에 그의 저서 과학사회학에서 처음 언급했다. 명성이 드높은 과학자들이 특정의 과학적 기여를 할 경우 인정을 많이 받으나 무명의 과학자들은 그러한 인정이 보류되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지도 교수와 무명의 대학원생이 공동 저술한 논문이 조명을 받게 되면 세간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노벨상 수상자에게만 집중된다. 과학계에는 역차승법이라는 것이 있다. 많은 과학적 성과물이 명망을 획득한 특별한 과학자들에게 집중되는 불균등한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400명의 과학자가 있다면 과학자 수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20명, 즉 5%의 극소수 과학자들이 전체 과학적 성과물의 절반인 50%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계에는 누적 이익론이라는 것이 있다. 과학적 성과물은 일부 과학자에게 편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편중의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수학체증 현상이다. 이처럼 마태 효과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는 물론 한 국가 내에서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 격차를 통해 마태 효과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교육, 정보, 언어, 디지털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시장에서 선점 기업이나 대기업의 영향력은 아이디어 창출력, 자금 동원력, 브랜드 파워면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마태 효과를 승자 효과라 부른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이루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더욱 많이 분비돼 지배적 행동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나 기업 중에 상위 20%의 사람과 기업이 시장 전체의 80%를 장악한다는 20대 80법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법칙은 점차 깨져 10대 90, 5대 95 법칙으로 변모하고 있다. 각종 자원의 독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재 분배 정책이나 기회균등화 정책이 매우 시급하며 민중들의 결속력을 보여줄 단체 행동도 필요하다. 2010년 12월 롯데마트에서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이 전격적으로 출시됐으나 더 높은 가격으로 치킨을 팔던 영세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와 정부의 개입으로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통큰 치킨이 고객을 롯데마트에 유인하는 미끼 상품이었음은 분명하나 유통 채널의 단순화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단순한 시장 논리와 마태 효과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팽창과 중소기업의 위축은 부인할 수 없는 추세다. 하지만 지나치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마태 효과를 제지할 수 있는 적정선이 필요하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김민주입니다. ABS는 경제학 용어로는 Asset Backed Securities의 약자로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 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자산 유동화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산 유동화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 비용의 절감, 구조 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 유동화 전문회사 SPC는 자산 보유자 어리저네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스페셜 퍼퍼스 컴퍼니로서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자산 관리자 및 업무 수탁자가 페이퍼 컴퍼니인 유동화 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영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한다.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신용 보강 크레딧, 엔핸스먼트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 CDO 등으로 불리며 발행 유가 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 MBS는 모거지 백트 시큐리티즈의 약자로 주택저당 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 ABS의 일종으로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간단한 흐름을 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 매입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 유동화 회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자금이 일반 투자자에게서부터 유동화 회사를 거쳐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주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이를 채권 유동화 회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하여 MBS 가격의 폭락으로 유발되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자산 유동화 증권 시사경제용어 사전 2017 기획재정부 트리플 약세란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주가원화 가치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약세 금융현상. 경제위기와 신용등급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고 고금리는 주식시장 약세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팔았을 경우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은 이를 외국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것이라고 해석하여 원화값이 하락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또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 등이 보유 채권을 내다 팔거나 통화 긴축 상황이나 채권 수요 부진이 벌어진 경우 채권값이 하락 금리는 상승하게 되어 주가와 원화가치 채권값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월 19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의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초부터 주식 채권 원화가 일제히 하락하며 트리플 약세장을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8% 넘게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60원가량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고 있는 데다 중국 금융 불안, 각종 지정학적 위험 등 알고 있는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셀코리아가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나 원화가 반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들이 증시 등을 패대기치자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12.4원 오른 1344.2원에 마감했다. 작년 11월 1일 1357.3원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무려 56.2원 급등했고 단 이틀 동안 24원 올랐다. 시장에선 중국 리스크를 꼽는다. 중국 4분기 경제 성장률이 5.2%로 예상치 5.3%를 소폭 하회한 데다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피크 차이나 논란에 중국 주식 채권 등을 내다 팔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이 높은 데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쇼크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낮아지자
프록시 통화로서 원화 자산을 내다 팔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화 약세에다 일본은행 BOJ의 통화 긴축 기대 약화로 엔화마저 약세폭이 커지자 원화도 약세로 동조화되는 분위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겹겹이 쌓여 있다. 국내 무역 통로인 홍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2018년에서 2019년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시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타격이 가장 크다.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까지 겹쳐 있다. 네이버 지식백 과트리플 약세 트리플 위크 매일경제 매경닷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DXY 블룸버그에서 쓰는 티커인데 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전 세계 주요국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주식처럼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 통화에 비해 달러의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의 환율이 내릴 수도 있다. 즉 달러 환율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오늘 외환시장을 살펴보니 유로화에 비해 달러가 10% 하락했는데 엔화에 비해서는 달러가 5%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오늘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것일까? 아니면 하락한 것일까? 즉 달러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따라서 주요 6개국의 통화와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러의 절대적 가치, 달러의 전투력 정도로 볼 수 있다. 1973년 3월을 기준 100으로 하여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비율로 산정해 지수화한 지표로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작성하고 발표한다. 기준이 되는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럽의 유로화가 57.65%, 일본의 엔화가 13.6%, 영국의 파운드화가 11.9%, 캐나다의 달러가 9.1%, 스웨덴의 크로나가 4.2%, 스위스의 프랑이 3.6%이다. 1985년부터는 대륙간 거래소 ICE가 연방준비제도의 달러 지수에 기반한 선물, 거래 중개를 시작하면서 달러 지수가 대중화되었다. 역사적으로 달러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3월 16일이며 70.698, 가장 높았던 시기는 볼커 쿠데타의 여파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1985년 2월 164.720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종의 사유로 일본 엔과 스위스 프랑 등의 가치가 급등했을 때 그 변동폭이 달러 지수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며 반영조차가 미비할 때도 있다. 달러 지수에 스웨덴, 스위스는 포함된 반면 현재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인 중국, 멕시코, 한국,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유로화 간 거래 비율이 13.3% 수준인데 반해 달러 지수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나 되는 점도 문제. 기술적 지표, 경제지표, 사건사고, 자연재해 등에 따라 변동폭이 심할 경우 유로달러 환율 변동폭에 비해 미국 달러엔,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환율 변동폭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엔과 스위스 프랑이 달러 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유로에 비해 낮다. 달러 지수 바스켓 통화들의 대달러 환율 변동폭이 큰 차이가 보인다. 1973년부터 산출된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해외 통화의 구성비는 1999년 독일 마르크 등이 유로화로 대체될 때 단 한 번 변화했을 뿐 1973년 당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1904년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에서 비롯됐다. 하위 집단은 상위 집단을 모방하고 상위 집단은 자신들만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패션을 택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 이론이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상층의 부가 충분히 축적되면 아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낙수효과, 하방 침투 효과로 번역되기도 한다. 트리클 다운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 부시 행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업도 트리클 다운 전략을 구사한다. 자동차 기업은 이윤이 많은 중대형 고급차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면 소형차 시장도 연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증권 시장에서도 이 효과가 자주 나타난다.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 LG가 주가 강세를 보이면 이와 관련이 있는 장비, 소재, 부품주가 이어서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여 이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상은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976년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인 샘 펠츠만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펠츠만은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새로운 안전 기술을 새로운 차들에 장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지만 그 후에도 도로는 전혀 안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전장치가 도입된 이후에 사고당 사망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사고 수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안전성이 높아지면 운전자는 이를 믿고 더 난폭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즉, 사고 위협이라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고속주행이라는 편익을 운전자가 취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브레이크의 성능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운전자는 성능 좋은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더욱 빨리 주행하고 싶어하고,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 에어백, 잠김 방지 제동장치 ABS, 충돌 방지 장치, 블랙박스 같은 자동차 안전장치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엔지니어들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고율은 그리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안전장치 개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 차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정도와 사망률을 줄이는 데에는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행인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실히 목격했던 2008년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도 펠츠만 효과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투자 위험도를 줄인다는 파생상품을 과신해 모럴해저드가 생겨 방만하게 투자하다가 파국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이상으로 펠츠만 효과이었습니다. 메디치 효과 메디시 이펙트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영역의 지식이 결합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프란스 요한슨이 2004년 그의 책 더 메디시 이펙트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15세기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문화,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후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융합돼 시너지가 일어났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탈리아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을 배출하게 된 원동력이기도 했다. 메디치 가문이 마련해준 플랫폼에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이 협업하면서 역사를 발전시켰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도 성격이 다른 이질 부서를 협업하게 하거나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디치 효과를 겨냥한 전략이 늘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가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 명품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스위스 유명 시계 업체와 손잡고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는 것도 유사하다. 1996년 짐바브웨 수도에 세워진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는 에어컨 없는 건물로 유명하다. 실내 온도 24도를 유지하면서 유사 크기의 다른 건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은 10%에 불과하다. 건축 설계자는 생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흰 개미집 원리를 채택했다. 이 또한 메디치 효과의 대표 사례다. 최근 ICT 산업계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도 이를 반영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철학과 문화인류학, 생물학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도 메디치 효과의 영향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력과 신설을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무역협력과 신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협력 융합을 중심으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업종 간 융합으로 창의성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상으로 메디치 효과이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일반지능 아터피셜 제너럴 인텔러전스 AGI란 인공일반지능이라는 용어에서 일반 제너럴의 의미는
일반적이다라는 단어의 평범한 의미보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킨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의 의미처럼 말 그대로 범용 혹은 통상의 뜻으로 이해하면 좋다. 이 때문에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일반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나 인공범용지능 등의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약인공지능과 달리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인공일반지능은 약인공지능과 달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꼿꼿이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한다든가 방범 업무를 경찰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학습하여 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인공지능이 신경덩어리라면 이것은 그 신경덩어리의 집합이라 일컬을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집합의 의미뿐만 아니라 집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정보 처리 반응이 핵심이 된다는 의미이며 현실에서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목표 삼는 인공지능이 바로 인공일반지능이다. 2단계의 인공지능부터는 인공지능 특이점과 관련된 위험성이 의심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짜 인공일반지능을 연구하는 대신 수많은 분야의 약인공지능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놓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범용의 인공지능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신경 덩어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결합시키자는 의견인데 이렇게 하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간이 언제나 우위에 있게 되어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함으로 초지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억제된다고 한다. 인공일반지능보다 더 뛰어난 것이 인공의식이다. 물론 만들어진 것을 의식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순전히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진전이 몹시 더디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될 때에는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2023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따르면 오픈AI에서 개발한 언어모델 GPT사가 인공일반지능에서 기대되는 능력을 현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주장을 논문을 통해 제기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는 1. 이전 인공지능 모델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추론 능력이 생겨났고 2.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며 3. 수학, 법률, 코딩 등과 같이 범용성 있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고 4. 언어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기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순히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언어에 내포된 개념을 실제로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의 약자로 3D 스택형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속 컴퓨터 메모리 인터페이스입니다. CPU 또는 GPU와 같은 처리 장치와 연결되어 빠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메모리는 평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척층하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칩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HBM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역 폭 기존의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고용량 기존의 메모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낮은 전력 소비 기존의 메모리보다 적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HBM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고해상도,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과 용량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AI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과 용량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장치 고속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과 용량을 제공합니다. HBM은 기존의 메모리보다 우수한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HBM의 기술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HBM을 사용하면 그래픽 처리 장치가 고해상도 그래픽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은 대용량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여 더 정교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여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HBM은 미래의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HBM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중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1, HBM2, HBM3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HBM3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HBM은 고대역폭과 고용량을 제공하는 고급 메모리이기 때문에 생산 기술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HBM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1960년 존 스터지스의 영화 황야의 7인의 리메이크작 MGMUA가
2차 파산 이후 많은 영화들의 판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황야의 7위는 콜롬비아 픽처스한테 간다. 그 후 리메이크 형식으로 나올 것이며 한국에서는 특히 이병헌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2023년 들어서 상반기에는 챗 GPT의 파급력,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주도로 인공지능 상용화의 수혜를 입으며 S&P 500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미국 내 7개의 빅테크 기업을 묶어서 통칭하는 신조어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하트넷이 장명했다. 줄여서 M7혹은 S&P 7이라고도 부른다. 매그니피센트 7은 알파벳, 메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및 마이크로소프트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선구자인 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암호화폐를 칭하는 말. 영어로 얼터너티브 코인의 축약어이다. 메이저와 마이너를 가리지 않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는 이더리움처럼 뒤에 코인이 붙지 않는 것도 있다. 개중에는 비트코인을 뒤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코인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코인도 수십 수백 개나 되며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캔 코인도 있다. 2017년 6월 즈음 비트코인은 이미 반감기를 넘어서서 커다란 가격의 변동이 적었기에 거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알트코인들은 신생이기에 거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유망하고 거대한 알트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더리움이며 그 뒤를 리플,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오스 등의 코인이 잇고 있었지만 2024년 3월 현재는 이더리움, BNB,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등이 잇고 있다. 마이너한 만큼 알트코인은 대개 볼륨이 작기 때문에 난데없이 수백 %의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반면 난데없이 상장 폐지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마이너 알트코인에서 대박을 노리고 싶다면 너무 유동성이 적은 알트코인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 핵심 이슈 33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